오늘 알아볼 것은 우체국 vs 전신국이다. 흔히들 전신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오늘날에도 많이 들어본 우체국과 달리 전신국은 조금은 생소한 감이 있는 곳인데, 오늘은 이 전신국이 우체국과 무엇이 다른지 거두절미하고 알아보겠다. 우선 서부시대 당시 우체국과 전신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발송하는 것의 차이다. 우체국은 택배를, 전신국은 문자를 발송하는 곳인데, 먼저 우체국의 경우 편지 따위의 실물을 우체국에 건네면 그걸 마차 혹은 열차에 실어서 직원이 직접 배송지까지 물리적으로 배달해준다면, 전신국은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실시간으로 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신기로 모스보호를 타전하면 그 신호가 전봇대를 타고 수신지까지 순식간에 도달하는데, 실물을 직접 전달하는 우체국과는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확 드러난다. 그런데 당시에는 스마트폰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을까 싶지만, 이는 당시 전신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면 알 수 있다. 먼저 전신국에서 모스보호를 치면 그걸 듣고 수신지에 있는 직원이 쪽지에다 그걸 필사해서 공문서로 만들어 전해주는 시스템이다. 즉 발신 자체는 전기 신호로 하지만 최종 결과물은 사람이 직접 종이에 수기로 써서 완성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저번 영상에 등장한 존 마스턴의 3연장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다. 위 사진의 노란색 네모칸 부분을 보면 기록자의 제이콥 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가? 이게 바로 저 제이콥 문이란 전신국 직원이 웨스트 엘리자베스 주지사 사무실에서 발신한 정보를 블랙워터 시 전신국에서 수신해서 그 내용을 해독 후 받아 적었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당시 우체국에서 편지를 배달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과연 누가 더 효율적일까? 이건 물을 필요도 없이 전신국에 씁니다. 그 이유는 압도적인 속도에서 나오는데,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A가 옆 동네 네바다 주에서는 B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면, 이걸 우편으로 보내자니 우체국은 말, 마차, 열차 등 실물 전달 기반이라 빨라야 며칠 몇 주 이상씩 걸린다. 반면에 전신국은 모스보호만 치면 대기의 모스보호로 엄마 아픔 정도만 두들겨서 보내면 네바다 주의 직원이 듣고 받아 저거 B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전신국도 사람이 발로 뛰어서 전달하는 건 맞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냐와 네바다 주에서 바로 가느냐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다. 참고로 레데리트에는 전신국이 나오진 않지만 대신 세이디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복 교환원이 잠깐 나온다. 이렇듯 전신국은 속도 면에서 우체국을 압도하는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간단한 문자를 보내려면 우체국보단 전신국을 이용하는 게 더 좋았다. 그렇다면 우체국은 어떻게 전신국에게 밥그릇을 다 빼앗기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바로 가격이다. 전신국은 압도적으로 빠른 만큼 돈 역시 많이 요구하는 편이다. 그렇기에 그 당시 서민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아주 핵심적인 단어만 사용한 축약형 문장을 많이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와줘야겠어 를 급함 와주셈 정도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단점에도 장점이 너무 압도적이라 사람들은 전신국을 자주 이용했는데, 그도 그럴 게 그 시절 우체국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주로 철도회사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열차가 도착하는 일정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우편물이 접수되곤 했다. 따라서 인프라가 열악한 서부 깡촌의 경우는 그만큼 열차도 뜸하게 다녀서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접수될까 말까 했고, 때문에 접수원이 걸핏하면 오늘은 그곳으로 향하는 열차가 없으니 나중에 다시 이용해주세요. 라고 실시간으로 빠꾸를 먹이는 식의 응대가 흔했다. 이러니 딸깍 한 번이면 끝나는 전신국은 당시 사람들에겐 신의 기술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레데리 시리즈에 나오는 무법자들에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전신국이 생겨나면서 보안관이나 경찰이 출동하는 시기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법자들이 A 마을에서 운행을 털었다고 치고 옆 동네 B 마을로 말 타고 잽싸게 튀어버리면 A 마을의 보안관은 이를 B 마을에 전파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보 전달을 사람이 직접 했기 때문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 마을에서 운행이 털린 A 마을에서 이걸 B 마을에 빨리 알려야 돼. 하고 말 타고 B 마을까지 내달리기 시작.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진짜 존나게 넓은지라 옆 마을 간의 거리도 기본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어서 말 타고 가는 데만 최소 며칠씩 걸린, 게다가 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산 넘고 강 건너며 거친 야생의 험지를 그대로 돌파해야 하는 데다 가로등도 없으니 밤이 되면 온통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이동도 못한다. 램프 달아봤자 눈 앞만 겨우 보일 뿐이다. 그래서 날이 저물면 어쩔 수 없이 다음날이 밝고 나서 이어가야 했고, 또 비라도 왔다간 진흙탕에 빠져서 어도가도 못하게 된다. 거기다 이동 도중에 야생동물이나 도적, 인디언 등에게 습격당할 위험도 커서 여러모로 비효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보 전달이 오래 걸리니 범죄자 입장에선 빨리 털고 도망만 제때 간다면 절대 잡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니 작중에서 더치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보안관, 핑커톤 놈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림응. 우린 이제 안전해.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들 숨 좀 돌리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한몫 크게 챙겨서 뜰 수 있을지 그 계획이나 짜자고. 같은 태평한 소리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전신국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게 무너지는데,
예를 들어 무법자들이 A 마을에서 은행을 털었다 치면 그 A 마을의 전신국 직원이 즉시 인근 BCD F 마을에 A 마을에서 범죄 발생, 용의자는 이런 복장, 이런 말탐 현재 서쪽 방향으로 도주 중 이란 내용의 정보를 발송해버리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 마을들에서 상주 중인 보안관이나 군경 병력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신하고 즉시 대비에 들어간다. 과거엔 며칠, 몇 주, 심하면 몇 달씩 걸렸을 정보가 정보 하나로 불과 몇 초, 몇 분 만에 어디서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순식간에 퍼져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면 범죄자들은 범죄 일으키고 옆 동네 튀기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레데리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 무법자들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전신이 깔리면 깔릴수록 보안관들은 더 광범위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고 도망칠 곳이 없어진 무법자들의 행동 반경은 점점 더 좁아지고 그렇게 서부의 야성은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전신국은 왜 레데리 1편에만 나오고 2편엔 안 나왔을까? 현실에서 전신망이 깔리기 시작한 시기는 1844년이고 1861년에 대륙횡단 전신망이 완성되었다. 그렇기에 레데리2의 배경인 1899년엔 이미 전신국이 활성화되어 작동 중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작중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전신국이 우체국 안에 통합되어 있던 시기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엔 아직 우체국과 전신국의 경계가 모호해서 우편과 전보의 업무 혼합이 흔했다. 특히 2편의 주무대인 발렌타인, 스트로베리, 엔즈버그, 아르마딜로, 텀브리드 등등 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출락이나 개척지 일대에선 우체국 하나가 전보 업무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전국 구급으로 완전 상용화되었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난 1911년에 레데리온에선 시골 깡촌에까지 전신국이 들어서면서 전신망의 완전 보급, 상용화가 완료된 시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1899년에도 전신국은 있었으나 아직 확대 중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2편엔 전신국과 우체국을 합쳤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전신국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